가운데서도 캐나다에 계신 교민분들이 계실 건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태도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캐나다가 잘 살았네요. 누구처럼. 이게 이제 보시면은 캐나다 수출에 미국 비중이 76%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대략 여러분들 한 국가의 수출액 가운데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30%를 넘어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최고가 됐을 때 한 29%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9%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롯데그룹에 대한 뭐 그런 박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아뜨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20%까지 낮췄거든요. 한국이 지금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18.3%,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19.7%거든요. 이것도 더 많이 낮춰야 되는 거죠. 이런 캐나다 수출이 76%가 미국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겠죠. 그런데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캐나다 수출액 100원 가운데 76원이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도 캐나다가 내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니까 한국이 대개 34에서 3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덕택에 잘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 캐나다 계신 분들은 열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위험한 겁니다. 캐나다가 수출하는 수출액 가운데 76%가 미국에 의존하는 겁니다. 대개 전문가들은 30%를 보거든요. 30% 넘었으면은 상대국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비중으로 보는데 캐나다가 76%입니다. 그럼 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냥 아니 당신들 카드 없잖아. 우리가 다 카드 갖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하고 캐나다 관계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지만 트럼프가 말한다. 터미네이터가 중단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캐나다하고 무역협상을 중단하겠다. 이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때리니까 이제 그런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뭐 2~3% 정도를 캐나다 정부가 가지겠다. 그게 아마 수십억 달러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엄청난 세금을 근거로 캐나다와의 무역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시 종료합니다. 종료 안 하려면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캐나다 측에서 폐지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7일 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관세를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 여러분 캐나다의 관리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수출 가운데 76%가 미국의 수출해가 돈을 벌어온 겁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거든요. 매우 복잡한 협상이며 캐나다인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마크 케니 전 아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일 겁니다. 얼마 안 됐죠. 권력을 잡은 지가. 고생을 하겠네요. 트럼프의 불만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문제를 캐나다 측이 계속 고집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역 협상 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2022년까지 소급 적용하니까 아마 월요일 날 이제 납부를 통지하는 그런 마지막 날 같은데, 그럼 이제 올해 대략 한 30억 불 정도를 내야 되는 모양입니다.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매년 한 10억 불 이상 정도를 내야 되니까 돈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로비를 많이 했겠죠. 그 뭐 우방이고 뭐고 간에 이익 앞에는 그냥 없는 겁니다. 캐나다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미국 기술기업에 부과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첫 번째 납부 마감일이 오는 월요일입니다. 이 세금은 미국 기술기업에게 수십억 달러의 세금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고 2022년까지 소급 입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30억 불, 그다음에 매년 연간 10억 불 이상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보해라 이야기죠. 그 저변에는 너희들 우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무역 협상할 때 상당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인 거죠. 미국 서비스 제공 기술 기업들의 입장은 이제 캐나다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선례가 돼 가지고 그래 트럼프 행정부에 강하게 로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는 그렇게 각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나면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대한영이죠. 여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제 무역 협상이 난항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입장은 뭐 노골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캐나다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반협박인 거죠. 사실이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76%나 의존하는데 우리가 너희들 목줄을 쥐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캐나다 정부는 우리 기술 회사들과 함께 무언가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가 강제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캐나다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캐나다는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수출의 76%를 미국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30% 넘어서게 되면 되게 위험 신호로 보는데 76%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76%나 수출을 의존한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위험한구나.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의 20%를 미국에 의존하고 수출의 4분의 3 이상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캐나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인지를 했을 건데 하긴 워낙 두 나라가 좋은 사이였으니까 스콧 벤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입장은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부는 캐나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하여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301조 무역조사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캐나다 상황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됐네요. 완전 항복 안 하면은 프랑스와 필립 캐나다 재무장관의 입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세금 부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세금을 폐지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양보할 그런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최고 우방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와 관세로 갈등이 확대되고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50%를 때리지 않습니까? 수입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로 25%를 때리고 그러니까 뭐 너무나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은 대개 세 가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앵클링 이펙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그런 협상에서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엄청난 그런 조건을 부과해 가지고 좀 깎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앵클링 효과, 닷 효과, 처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예상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캐나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의 국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여러분들 뭐 10배 이상 경제력이 차이가 나고 국민 소득도 미국이 한 8만 불 캐나다가 5만 3천 불 정도 인구수가 미국이 3억이 넘었네요. 3억 4,100만 명 캐나다가 4천만 명밖에 안 되네요. 그 넓은 땅에. 미국이 캐나다의 수출 의존도가 18% 캐나다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76% 수입은 캐나다로부터 14% 의존하고 미국으로부터 캐나다가 49% 의존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아마 캐나다 국민들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재설정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수출의 76%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아무리 친하고 또 가치를 공유하고 사이가 좋은 그런 나라라도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넘었네요. 3억 4,100만 명 대개 내가 한 2억 7천만 명 8천만 명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조사해 보니까 3억 4,100만 명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이번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주류 언론들에서도 뭐 이런 포도우 이런데 B2 스텔스기가 출격했지만 피해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또 이렇게 그런 분석하는 그런 데서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궁금한 거죠. 이번에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 출격을 여러분들 공중급유만 600개 정도를 했으니까 피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을 정도까지 갔냐 이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이스라엘 군 출신의 분이 인사이더 이스라엘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네요. XIDF니까 이게 IDF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약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디펜스 폴스 X 전 이스라엘 군 출신인 거죠. 그리고 이제 OSINT라는 그런 온라인 매체는 정보를 저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가장 작성한 최신 매체 주류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최신 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 보고서가 방금 발간됐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던 1시간 전입니다. 이란의
핵 처리 시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이 파괴되고 무엇이 생존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다음에 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란, 미국, 그다음에 전투 보고서 conflict report, 얼마 전에 바로 작성된 겁니다. 6월 28일 12시 pm에 작성된 것이 막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제법 긴 보고서네요. 그래서 이 소위 분석가들이 보는, 주류 언론들이 설왕설래가 아니고 분석가들이 본 종합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전쟁의 그런 상황을 6월 28일자입니다. 오늘 발간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 결과 보고서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 발췌해 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황전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한 타격 상황입니다. 나탄저와 이스파한 시설은 원심 분리기 홀과 변환 장비를 포함하여 대규모로 파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때린 세 군데 가운데서 나탄저 핵처리 시설, 이스파한 핵처리 시설은 원심 분리기가 보관되어 있는 가동 중인 지하홀까지 다 파괴를 했다는 겁니다. 대규모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홀까지 45m 지하까지 여러분들 그 벙커 버스터하고 그다음에 토마호크가 여러분들 친 겁니다. 나탄저와 이스파한 시설은 원심 분리기 홀과 변환 장비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됐다. 여기 이제 나탄저와 이스파한은 아마 12,000개 혹은 14,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있을 겁니다. 홀에. 그다음에 이제 산간 지역에 있는 포도우 핵처리 시설은 6월 22일에 최소 2개의 GBU-57 벙커버스트 폭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발사된 것은 14발입니다. 위성 이미지는 수년 동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하 캐스케이드 홀 바로 위에 충돌 분화구가 보입니다. 이 캐스케이드는 홀과 홀을 연결하는 통로 같은 쪽에 해석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포도의 핵처리 시설도 상당히 여러분들 타격을 받았던, 이란은 선제적으로 포도의 터널을 매립했지만 포격이 시작되기 전에 흙으로 입구를 봉쇄한 거죠. 내부 농축 지역에 대한 피해는 가능성이 높고 심각합니다. 홀을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UN 원자력기구는 광범위한 피해를 확인했지만 포도의 원심 분리기나 우라늄 비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선언한 농축 프로그램이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최신 보고서에 정리된 내용, 전 이스라엘 방위군 출신의 분석가가 여러분들 행한 이번 전쟁이 가져온 핵과 미사일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군데가 타격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딘가 하니까 꽃갱이산 피카스라는 마운튼,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깊게 있는 모양입니다. 300m. 그게 현재 여러분들 폭탄을 가지고는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여전히 여러분 원심 분리기가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탄저 인근의 꽃갱이산 시설이 300m 이상 깊이에 묻혀 있지만 여전히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선제 타격을 예상함에 따라 차세대 IR-9 원심 무기를 가장 최신 모델입니다. 60% 고농축 우라늄을 선제적으로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 사이트가 지질학적 취약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번 공습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원자력 기구는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이 거부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세 군데만 있는 것으로 포도우, 나탄즈, 이스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80m도 아니고 300m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게 꽃갱이산, 영어 원문은 피칵스라는 마운틴이라는 꽃갱이산에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손을 못 댔다는 거죠.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미사일 무기고 및 생산에 대한 타격입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의 고정식 및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60의 70%가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미사일의 엔진 공장, 레이더 배열, 연료 저장소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분쟁 기간 동안 수백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최대 40발을 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사 능력이 제한되고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5일차 이후에 발사 빈도와 정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분산 및 반지하 작업을 통해서 낮은 수준 위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격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기지 가운데 일부를 예멘 쪽으로 여러분들 옮길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60의 70% 정도가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중요한 목표인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생산기지 파괴, 핵시설에 대한 그런 파괴, 이 두 가지에 이스라엘 군의 이런 전쟁 목표에 대한 부분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은 6월 28일 모아마르 알 엘라니 예멘 정보부 장관은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생산의 일부를 후티가 통제하는 예멘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원을 받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북예멘 정부의 장관입니다. 이란은 예멘을 통해서 아랍해와 홍해 작전을 위한 전진 미사일 기지 및 발사 장소로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란 혁명 수비대 전문가들이 예멘 현재 전략적 결정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알렉서스 그린키치 미국 중장은 미 의회에서 후티 반군이 특히 해상 방어와 미사일 확산에서 장기적인 지역적 그런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또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투에 승리했을 수도 있지만 이란의 후퇴와 인프라, 예멘에서의 미사일 재배치 노력, 가장 보호받는 핵시설의 생존, 꽃갱이상, 전쟁의 전략적 균형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쟁은 앞으로 파괴에서 봉쇄로 전환되었고 다음 전선은 나탄즈의 상공이 아니라 홍해 상공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멘이 또 주력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 이스라엘 방위군 출신이자 이런 전쟁 분석가인 인사이드 이스라엘 인텔에서 전황의 최종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은 그동안 일체 외부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무려 지하 300m의 원심 분리기 호를 마련한 이란이 이런 피카스라는 마운틴이라는 꽃갱이 산을 또 다른 그런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지금 끝나지 않은 이번 전쟁에서
포격을 받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전황에 대한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쉬어가는 의미에서 항상 궁금한 게 비행기가 그 무거운 폭탄을 여러분 싣고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지만 궁금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 제공했네요. 이 영상이 이제 이란의 여러분들 항공기 16C F-16C 이름은 수파 이런 폭격기가 출정하고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 아주 이례적으로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 F-16C기를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폭탄들을 많이 싣고 가는지 그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공개한 새로운 영상과 이미지에는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되고 방카버스트 GBU-30이 이번에 나탄자하고 포도에 쓴 것은 57 모델이죠. 가장 큰 겁니다. 그거는 3만 톤급입니다. 3만 톤급. 3만 파운드죠. 3만 파운드. 그런데 이번에 GBU-31은 좀 경량급 벙커버스입니다. 1000파운드.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또 JDAM 합동 직격탄 그다음에 AIM-9 사이드 와이드 공대공 미사일 이거를 다 여러분들 탑재 싣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출격하는 F-16 수파 전투기가 이륙하는 거 폭탄을 장착하는 것을 이스라엘 방위군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영상을 보듯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탄을 갖고 가는 겁니다. 폭탄을 갖고 가가지고 이런 폭탄이 다 탑재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대개 동일 폭탄이 대개 2발씩 이렇게 탑재가 되네요. 지금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한 명 타는 줄 알았는데 2명이 타네요. 2명이 앞뒤로 2명이 타는데 이분은 여성분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이게 이제 두 발씩 양쪽에 타는데 여기 이제 2명이 타는 겁니다. 2명이 뒤에 분은 여성분 같아요. F-16Ci입니다. 그리고 경량급 벙커버스트를 여러분들 이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양쪽에 이게 벙커버스트 여러분들 1000파운드짜리 2개를 단 겁니다. 1000파운드짜리를 1000파운드짜리를 달고 야 어떻게 저게 날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제 벙커버스트 1000파운드짜리 2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 또 이거는 JDAM인가 이런 정밀 유도탄 합동탄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걸 싣고 이 무거운 비행기가 이 보시죠. 엄청나게 이게 폭탄이 큽니다. 하나 둘 이건 같은 사이즈고 양쪽에 이렇게 달고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무겁게 보이는지 이륙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폭탄을 이제 이렇게 창공을 차고 이륙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밤에 출격하는 것 새벽이나 밤이겠죠. 새벽이나 밤에 출격하는 거 여기 여러분들 사다리가 있고 이 사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군 파일럿이 이 폭탄 보시죠. 폭탄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폭탄을 다 싣고 여러분이 보시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이런 폭격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날 수 있느냐 얼마를 탑재하냐 이런 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F-16Ci의 기본 무게가 8톤입니다. 8톤 비행기 무게가. 그 다음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입력을 하니까 벙크버스트 GBU 32 1.8톤 AIM-9 아마 이렇게 지대공 미사일인지 지대공 미사일 맞습니까? AIM-9이 공대공 미사일이네요. 공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여러분 무게가 170kg,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유도탄이 200kg, 그럼 2.2톤이 되는 겁니다. 연료 무게가 여러분들 4.5톤이네요. 파일럿 및 기타를 포함하게 되면 100kg. 비행기 하나 여러분 총 무게가 15톤입니다. 15톤. 15톤을 여러분들 15톤짜리가 하늘을 나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류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은데 여전히 테헤란에서도 여러분들 좀 사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게 최신 자료인데 테헤란의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한 드론 공격이 있지 않았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거든요. 오늘 밤 이란 수도 테헤란의 파르마니에 지구에 있는 고층 빌딩 내 아파트에 대한 드론 공격 가능성이 지난 몇 시간 동안 보도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층만 때린 겁니다. 그 아파트만. 이슬람 혁명 수비대 및 핵과학자들의 고위 관리들이 표적이 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현재까지 누구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란 텔레그램 채널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여전히 지상에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딱 여기만 여러분들 타격을 가한 겁니다. 다른 데는 좀 손을 안 대고.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네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남서쪽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과 기지의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방공활동과 폭발에 대한 이전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설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란 채널은 이스라엘 드론 또는 전투기로 추정되는 여러 미지의 항공기가 앞서 테헤란 서쪽의 엘람사르 상공에서 목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정정이 그렇게 이제 안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주 최근 자료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대개 한 15시간 전 정도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나오고 나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끝낼 때는 상당히 이란이 다급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중동의 한 총리를 통해 가지고 휴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할 때는 굉장히 다급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 감사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휴전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나 이런 걸 좀 많이 풀어주고 이란이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제재도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런 미국의 민주당의 상원에서 앞으로 핵시설을 타격을 가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지금 공화당이 의석이 3석이 많기 때문에 봉쇄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란이 성의를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죽을라는 사람들 살려줬더만 우리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니까 일체 여러분들 그동안 고려했던 그런 이란 제재 해제 같은 부분도 다 거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빠삭한 사람일 건데 잘못하면은 다시 여러분들 이란을 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핵처리 시설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며칠 사이 이런 분위기가 아주 급격히 바뀌네요. 여기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엔 원자력 기구나 미국의 직접 감독을 통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통제, 외부 조사, 외부 감사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경고합니다. 만약 이란이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하다가 적발되면 군사력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관련된 고급 정보를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히 여러분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거죠. 다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라. 그게 이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문제 무산이 됐지만 이란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거든요. 전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미국 상원은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이 빨간선을 넘으면 다시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의 이란 공습 권한을 제한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의 민주당의 공습을 막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뭐 사람 마음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다급하고 그렇게 할 때는 뭐 매달리고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들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니까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황 판단이 상당히 이제 불쾌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12 뉴스는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서비스가 되는 이스라엘의 주요 그런 매체고 이게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도 되게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채널 12 뉴스에 따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방위군 총사령관 예얄 자미르 눈빛이 대단한 분이 있죠. 는 주변 동료들에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이후에 이란은 더 이상 핵 임계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채널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도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여름 전쟁에 대해서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란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이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는 거죠. 핵시설에 대해서. 자미르 장군은 일부 인프라가 남아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수년 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방위군의 참모총장이 현재 핵 관련 시설에 대한 타격 여부를 보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너희들이 패배했는데 너희들이 전부 다 이겼다고 주장하냐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당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죠. 악당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악당들은 항상 나쁜 일 배드 스윙을 하는 겁니다. 뭐 이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악당인 거죠. 그래서 아주 장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6월 27일 날 1시 9분에 어마어마하게 긴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들 진짜 죽을래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른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란 국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했다고 터무니없고 어리석게 주장하는 걸까요? 항상 악당들은 거짓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 패배자입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의 핵시설들은 파괴되었고 저는 그가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미국 군대가 그를 매우 강력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대통령 트럼프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 거다 이야기죠.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엉뚱한 짓 하면은 또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전쟁의 마지막 행위에서 이스라엘이 테헤란으로 매우 큰 규모의 비행기 그룹을 보내 헤딩을 정확히 조정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이란인들이 죽었을 것이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란에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완전한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재 해제와 즉각적인 경제 지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것은 전쟁이 며칠만 더 계속됐으면 어마어마하게 괴멸적인 수준으로 타격을 줬을 거다. 그 방송을 여러분들 제가 했죠. 좀 아쉽다. 며칠만 더 끌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좀 인간적으로 이란을 안 되게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빨리 전쟁 끝내고 더 많은 파괴하지 않고 제재 해주고 그리고 경제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 뭐죠 화장실 갔다 나오더만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고 이거 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 또 여러분들 핵 처리시설 가동시키면 추가적인 공격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은 당신들이 뭐 제대로 하면은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회복과 더 많은 것을 제안했지만 이란이 계속 뻗대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항상 화가 나고 적대심이며 불행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나쁜 악당들은 피해의식이 강하죠. 자격지심이. 그게 이런 질병입니다. 질병. 이란의 수뇌부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비난을 유대인과 여러분 미국에게 할 겁니다. 그게 이런 질병입니다.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은 그건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만 보더라도 지금 이란의 수뇌부들의 정신구조를 저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화가 나고 적대적이며 불행합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군사 형편없는 경제 사방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저는 이란 지도부가 꿀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초로는 안 됩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또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해의식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이게 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먹여야 될지 무슨 그런 종류 치유하는 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서구에 대한 피해의식이. 우리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부도 보면은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피해의식 가지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의식과 여러분들 모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모두 친일이 어떻고 여러분들 일제가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떠드는 거면 그 정신구조를 제가 해부 안 해보더라 전부가 다 피해의식으로 이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똑같은 국제 문제 다루면서 한국 문제 안 다루지만 국제 문제 다루면은
이란인의 정신구조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끝까지 뭡니까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란 국민들은 돼지 개처럼 보이는 거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거죠. 열등감, 자격지심, 피해의식 이런 거는 있죠.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만나더라도 엄청나게 피곤한 거죠. 정신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정신구조가. 그래서 꼭 우리 문제를 보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전쟁에서 이란 정권이 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체제가 바뀌어가 40년 정도 가면은 아주 예배적이지 않으면은 체제 무너뜨리기 힘들다 이야기죠. 체제가 여러분들 바뀌게 되면은 바뀐 체제에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가지고 나라가 망하든 골로 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 철권 정권이 무너지기가 그냥 어렵다고 본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이란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마침 한 신문에 이란이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란 상황이 지금 어떠냐 이런 게 Life in Iran after the strike, execution, 처형, arrest, 체포, 파라노이아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국민들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까? 협박할 수 있습니까? 감방에 쳐넣을 수가 있습니까? 저항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항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렸네요. 그래서 뭐 이란 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외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뭐 은신처로부터 나온 보안 요원들이 검문소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뭐죠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다음에 이란인들에게 신고를 독려하는 그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런 내용이 오늘 실렸네요. 이란 공격 이후에 이란에서의 삶은 처형, 체포, 처형이라는 게 재판을 거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편집정 공습이 끝나자마자 이란 신정체제 지도자들과 보안군은 숨어있던 벙커에서 나와서 스파이와 반체제 인사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대규모 탄압작전을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의 이름들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이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권 교체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야당 사람들도 굉장히 드물 거고 한 40년 탄압받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남을 수 있는 사람 참 적을 겁니다. 이란 국민의 상황은 전쟁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신정정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대파를 숙청하고 단속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르게스 모하마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모양이네요. 이란에서 인권운동하는 게 참 힘들 건데 이란에서 인권운동하는 것이 구속 수감하고 여러분들 고문당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노벨 수상자가 된다는 것은 이란에서 인권운동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데 이 나르게스 모하마디라는 분이 그래도 옳은 소리를 했네요.
상당히 흉흉한 모양입니다. 포격 이후에 이스라엘에 협력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테헤란 전역에 건문소가 설치되고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 협력자로 의심받는 사람 1,000명 이상이 구금 체포되고 보안 요원들은 매일 수백 명씩 체포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금하는 거죠. 무장 준군사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면서 불신 검문을 하고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를 다 수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협력자 제목으로 6명의 남성을 성급하게 처형해버리고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게 되면 정치 권력의 모두가 여러분들 그냥 수하처럼 행동하니까 경찰, 검찰, 판사, 감사원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수족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10년, 20년, 30년, 40년 가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남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냥 그대로. 테헤란에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테헤란에는 수천 명의 고위직 사망자를 위한 조문에 참가하고 이제 뭐 고위공직자 30명이 한꺼번에 죽고 핵과학자 여러분들 10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관제 데모 그리고 뭐 관제 데모라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국영방송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가 사는 겁니다. 이란 정보부는 주민들에게 스파이 신고를 촉구하고 스파이를 발견하는 팁 요강도 발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정권 교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만큼 저는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체제의 관성하고 그 바뀐 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요절 나거나 절단 나거나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이런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수십 년 여러분들 지속되더라도 끄떡도 안 한 겁니다. 국민들이 죽어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가설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본 겁니다. 이번 공습은 신정정권 역사상 가장 심각한 안보 침해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권 교체의 전환점은 아닙니다. 정권은 유지되었고 거리는 조용하고 체제는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구축되었음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란 시스템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적응하고 있으며 젊은 이란 혁명 수비대 준군사 간부들은 살해된 자들보다 더욱더 강경합니다. 존 홉킨스의 어드밴스드 인터내셔널 어페어를 다루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 나르겐스 바조글린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간 건 아무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소수의 신정체제의 엘리트들이 나라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이런들 옥조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라크였고 그게 시리아였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폭주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놓치게 되면은 어디서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의 북쪽을 보지 않습니까? 몇십 년 가더라도 그걸 뒤집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게 되면은 바벨론 유폐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방면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제 테헤란에 남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에는 이란 주이시 이란 유대인이 한 15,000명 정도까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한때는 뭐 15만 이렇게 있었는데 대개 1979년도 호메니의 이슬람 혁명 때하고 이란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럽으로 다 이민을 떠나고 지금 남은 사람들이
15,000명이 아마 최대치 모양입니다. 이란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게 참 고달프겠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여러분들 지금 2000년 넘게 신앙을 유지한 이란 유대인입니다. 이라니안 주이시. 아주 역사가 오래된 사람들인 거죠. 바벨론 유폐 때 이름 다 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유포 때. 여기 있으니 이번에 이제 이분들이 아마 고초를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스파이라는 조작된 혐의로 700명 이상의 유대인 시민을 체포하고 이라니안 주이시입니다. 6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압이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반유대주의 정책입니다. 이라니안 주이시. 구약에 나오는 대로 바빌론 유폐 때 끌려간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그게 남은 겁니다. 조상들이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1979년도 호메니의 혁명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15만 명 가운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듯이 체제가 바뀔 때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후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이번에 이렇게 처형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란 유대인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은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테헤란과 시라즈의 최소 35명이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협력 혐의로 보안당국에 소환됐다. 그러나 처형됐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처형됐다는 것은 인권단체를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재 1만 5천여 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원전 8세기에 아실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 정복했을 때 끌려갔고 그다음에 대규모 여러분들 이주는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여러분들 그 뭐 유명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들 역사 스페셜에서 유대인의 이런 디아스포라 문제도 한번 다루는 게 좋겠네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 이제 우리나라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한 나이가 15만 명이었고 1979년 이스라엘 혁명 당시에 8만 명, 현재 9천에서 1만 5천 명 정도 남은 겁니다. 당연히 이란은 떠나야 되죠. 그런데 뭐 또 사업 기반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떠났겠죠. 그러나 15만 명, 8만 명, 지금 1만 5천 명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때 떠난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는 로스앤젤레스 큰 타운이 있더군요. 테헤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긴 시각을 보는 겁니다. 긴 시각을 보면은 이 조상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38선이 꺼지기 전에 북한에서 좀 지주나 이렇게 남쪽으로 올 수 있던 사람들 가운데 결단을 못 내린 사람들은 그냥 후손들이 전부 다 북한 땅에서 머무는 겁니다. 지금 이제 100세가 넘은 김형석 교수나 이런 분들은 다 용기가 있고 현명했던 분들이죠. 김형석 교수님이 아마 평안도 사람일 건가 그럴 겁니다. 돌아가신 김동길 선생님 그런 분들 다 제가 아는 분들도 80대에 여러분들 북한에 강원도 철원 평강 이런 데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냥 한 끝발 차이거든요. 부모가 일제시대 때도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란 것은 불확실한 것이고 누구도 미래를 미리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왜 저는 젊은 날부터 그런 문제를 굉장히 깊게 관심을 가졌는지 지금 가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운명적이고 숙명적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이란 체제는 저는 존속을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오래 하고 이란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럼 이 체제가 이런 존속을 대해서 언제 정도 끝나겠느냐. 핵을 고집을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 때 그때면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작심을 하고 여러분들 서방 국가들이 이란을 해체하겠다 그렇게 되면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 이 방송을 시작하기 보니까 중국 매체가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전투기를 400대 구입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래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제가 이 사람들아 전투기를 구입하는 건 하드웨어인데 공군 파일럿 비행사도 여러분들 육성을 해야 되고 공군 파일럿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될 건데 아니 400대를 여러분들 산다고 해결되겠냐 그런 생각이 무척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 인도 전쟁에서 프랑스산 라팔기를 중국산 전투기가 격추했다. 그게 외신을 많이 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란이 중국의 청두 항공산업그룹이 개발한 4세대 중형 다목적 전투기 J-10C를 대량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여러분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당한 것은 지상의 레이더망이라든지 모든 게 복합적인 게 부족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좋은 전투기를 수백 대 이름 도입하면 뭐합니까? 공중급유기도 있었고 그다음 조종사를 훈련하는데 오랜 기간 여러분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게임이 되겠냐 유대인하고 붙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 안 하는 방법이다. 유대인하고 붙어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400대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 없애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하고 붙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붙어가지고 이란이 폭격기를 400대 이름 산다고 여러분 이기겠냐 1000대를 산다고 이기겠냐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는 살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이 전쟁감 같은 걸 어떻게 심어줄 겁니까? 유대민족이 수십 년간 만드는 파일럿들 육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런 만들 겁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유대민족하고 여러분들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정체제가 무너지고 우리 유대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이 여러분들 사이좋게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 전환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게 돼 유대민족과 함께 어떻게 이길 거냐 이야기죠. 그 사람들한테. 정신력을 이길 거냐 진력을 이길 거냐 물리력을 이길 거냐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출격해서 여러분들 폭탄 터뜨리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군 눈빛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눈빛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을 살 수 있냐 이야기죠. 그 눈빛을 파는 데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 눈빛을 파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지만 민족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전부 여러분들 구석구석마다 썩어가지고 그냥 악취가 이런 진동을 하고 직업윤리를 전부 다 이런 쓰레기통에다 쳐박고 이런 정직과 사기와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 저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여러분들 이 신정체제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완전히 하드웨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비행기만 사오면 될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행기만. 물량 대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파일럿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악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밖에 못하냐.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비행기를 수백 대 사더라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인도 파키스탄 전투에서 파키스탄이 군이 이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가지고 인도 군용기도 5대 격추하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도 여러분들 격추시켜 가지고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진짜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군인이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군인이 정신이 살아야 돼서 상무정신이 살아있어야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민족과 함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민족한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기가 차가지고 이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치 문제 이렇게 세계 문제 이렇게 접하고 이제 경제 문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여러분 차를 출시를 했는데 그 차가 완전 자율 주행 모드를 가지고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고객집에 여러분들 배달된 겁니다.